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집을 언제 사야 할지, 그 전세값이 좀 진정이 될지 최근에 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부동산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한 이런 내용을 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원 데이터 노우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참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 부동산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그걸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흐름을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네. 하셨는데 네. 일단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그런 어떤 게 들어가는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네. 예. 네. 그걸 한번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주택 구매력 지수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택 구매력 지수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소득, 네. 그다음에 집값, 예. 그다음에 대출 이자, 네. 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냐면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샀을 때 그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신문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예.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납입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네. 부동산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반대로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코끼리 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보다는 뭘 가지고 하는 게 좋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도 들어가죠. 예. 대출 금리도 들어가죠. 예. 집값의 수준도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는 높아서 이제 초록색일 때는 대출 껴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집을 사기에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때가 언제였죠? 바로 2013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14년, 15년, 16년, 17년 정도까지가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러네요. 초록색 구간 말씀. 그렇죠. 예. 초록색 구간. 예. 자, 그런데 이 당시의 금리와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언제가 더 낮았죠? 지금이 낫죠? 지금이 훨씬 더 낮았죠. 예, 훨씬 그렇죠. 낫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예. 담보대출 금리가 그만큼 낮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제일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처럼 7년까지는 아니지만 예.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는 굉장히 낮지만 사람들의 소득이나 주택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네.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보니까 네. 이제 저평가 인덱스라는 또 개념을 네. 본인이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만든 네. 것 같은데 네. 뭐 물가, 소득, 전세 가격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셨는데 네. 우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내용을.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제가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네.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귀가 엄청 팔랑귀예요. 그래서 누가 좀 좋다고 하면은 네, 바로 막 사요? 덥석덥석 겁없이 하다가 예. 제가 뜨거운 맛도 좀 많이 봤고 아.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그런 성향 때문에 또다시 뭐 누가 어디 좋다고 하면 또 살까봐.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3년 동안은 예. 공부만 하자. 아. 그 누가 뭐라 해도 공부만 하자. 예.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이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었고요. 근데 그런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예. 싶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예.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너무 걸렸습니다. 첫째는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인지. 타이밍.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게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좋았던 시장도 있고 수도권이 좀 안 좋을 땐 지방 시장이 좋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과 어떤 수도권의 큰 이런 사이클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내가 어디를 타느냐에 따라서 예. 이 재산 상황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어봤죠.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 네, 네. 예. 이제 하시는 얘기들은 뭐 어디에 이제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고 어디가 개발이 되고 뭐 계획이 어떻게 되고 뭐 서울 사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역적으로만 이제 분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역시나 인간은 한계가 너무 많다. 인간 전문가는 너무나 한계가 많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둔 게 바로 뭐였냐면 주식 시장에는 예. 퍼나 PBR, 뭐 PSR처럼 기준이 있죠. 그쵸. 예, 어떤 예, 기준 예. 대비해서 얼만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지금은 서울이 저평가입니다. 내지는 뭐 지금은 뭐 군산이 저평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예.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공부를 해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네.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예. 예를 들면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었고요. 네. 예. 지방에 투자했던 거 팔아가지고 2014년에 서울 샀으면은 대박 났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투자는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평가 됐을 때 사고 네. 고평가 됐을 때는 팔지 말아라. 예. 최소한 저평가 됐을 때는 팔지는 말고 그렇죠. 고평가 됐을 때는 사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최악의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 네. 그리고 이거를 과연 데이터로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딱 세 가지 데이터가 예. 정확하게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매매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는데 네. 전세 시장은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주 목적이죠. 그렇죠? 예. 네. 거주 목적이고 내가 전세 10억 내고 살았으면 뭐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아유 감사하다고 뭐 10억 1,000만 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내려가도 그는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1도 없고 예. 100% 실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전세 가격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수요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에 굉장히 가깝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인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네. 매매 가격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네. 그거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예.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고 예. 했더니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아. 네, 이걸 가지고 봤더니 금융위기 직전에 이걸 보잖아요. 예. 이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별로 예. 대한민국의 시군구별로 뭐 시도별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예. 등수랑 퍼센티지까지 다 나와요. 예. 그때 딱 보니까 거의 한 대한민국 한 200개 정도 되는 시군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맨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서울, 경기도, 인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 초반에는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예. 전국에서 가장 고평가된 곳들이 예. 서울, 인천, 경기도였었고요. 수도권이다. 네, 수도권이었었고 반면에 그 당시에 플러스인 지역은 어디였냐면 다 지방이었어요. 예. 네. 근데 이 데이터가 2014년 초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4년으로 다시 올라가면 예.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다 또 상위에 랭크됩니다. 저평가가 됐네요. 네, 송파구도 탑 20위 안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에는 수도권이 저평가요. 그때 만약에 리치고 있는 저평가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보고 샀으면 대박 났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네. 지금은 또 다시 예. 하위권에 누가 있냐? 또 또 다시 지금 서울과 경기 일부가 있어요. 그럼 고평가 됐다는 말이네요. 굉장히 전국에 지금 고평가되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유효한 데이터가 바로 전세.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다. 예.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집을 사는데 다 사람들이 계산하잖아요. 아, 내가 한 달에 뭐 소득을 내가 얼마를 버니까 예. 이 소득 대비해서 내가 대출 얼마 받으면 이자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매달 나오는 원천이 바로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PIR 데이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 저평가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득으로 하지 않고요. 처분 가능 소득으로 만들었어요. 네. 처분 가능 소득. 예, 왜냐하면 소득과 지금 처분 가능 소득의 지금 차이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자료가 이제 이 처분 가능 소득이 네. 지금 멈추고 있고 세금 폭탄이 시작이 됐다라는 네. 지금 데이터고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소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평균 소득은 지금 477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소득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요 빨간색, 예. 요게 바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예. 세금 떼고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통장에 꽂히는 소득이 처분 가능 소득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실제 내 소득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처분 가능 소득은 아예 2017년부터 멈췄습니다. 멈춰져 있네요. 멈췄어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요 이제 보라색 예. 네. 얘가 지금 세금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네. 2003년에 83%에서 예. 지금은 몇 프로까지 줄었냐면 78%로 줄었고요. 네. 원래는 이게 굉장히 완만하게 줄었습니다. 예. 서서히 세금이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2017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 세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이거는 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고요. 네. 예. 예, 두 번째는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네. 세금에 영향을 갖다 미쳤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예. 갈수록 세금으로 뭔가 어떤 국가에 대한 재정을 예. 계속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나 최근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증폭을 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가 미래라는 건 그렇잖아요. 미래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해진 미래 중에 확실한 게 하나 뭐냐면 그거는 바로 세금 폭탄이에요. 네. 지금도 세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훨씬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식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세금이 많이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나갔다는 게. 네. 근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 세금을 많이 만든 거기 많이 때문에. 가져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이런 비율이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PIR, 즉 예.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를 볼 때 네. 소득으로 가지고 하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처분 가능 소득. 처분 가능 소득으로 해야 맞는다. 네, 실제 내 통장에 예. 꽂히는 소득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자를 내는 거지 내가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낸다라고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분 가능 소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한 서울의 이제 이 주택 가격 수준을 보면은요. 예. 지금 이게 보면 KB 지수, 즉 KB 부동산에서 내는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소득 대비해서 가장 높았을 때가 2007년, 8년. 네. 이때가 이제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고요. 그래서 예. 이때가 고점이었고 예. 바닥이 언제냐면 밑에 있을 때 14, 15년. 예. 이때가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쌌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다시 어때요? 지금 또다시 2007년, 엄청 8년의 고점과 거의 유사하게 왔습니다. 예. 올 때까지 온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정말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지수예요, 지수. 네. 지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샘플 같은 겁니다. 예. 예, 샘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해줘요. 예를 들면 지금 2004년에 얘가 지수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15도 안 되거든요. 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2배도 안 오른 거예요. 근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안 올랐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면 바로 KB 시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평당 가격, 예.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실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04년도에 평당 한 300 조금 넘었던 게 지금 얼마까지 하냐면 거의 평당 1,000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보면은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예. 근데 지수로 놓고 보면은 예. 2배도 안 오른 것처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수로 근데 이런 시세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를 하려면요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서울 아파트에 있는 모든 가격 데이터를 다 뽑아서 이걸 가지고 계산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개인도 없고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로 해서 KB 부동산에서 지수라는 걸로 했던 건데 네. 지수의 함정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걸 이제 시세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 8년에 소득 대비한 이 아파트 가격의 수준이 한 19가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이었던 시점이 14, 15년이 이때가 한 13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26이 넘습니다. 거의 아. 지금 27 가까이 돼요. 지수만으로도 2014, 15에 비해서 2배 올랐네요. 예. 아. 그러니까 실제 시세로 놓고 보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역사상 지금 최고의 엄청난 버블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일단 네. 전세 가격 그리고 네. 소득 대비 네. 재평균 지수 네. 나왔고 네. 이제 하나 남은 게 하나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물가 대비한 저평가 물가 대비.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질적인 가치로 제가 가정을 하고 예.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도 이제 지수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여기 시세만 제가 넣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 이제 빨간불 들어와서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14년이 그렇구나. 물가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었는데 똑같네, 비슷하네. 네,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물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올라가 네. 버렸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예. 굉장히 이제 특정 지역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알아맞히는데 아주 이제 유용한.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가 그 전세가율도 들어가죠. 네. 그건 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세가율은 전세가율 계산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율인데요. 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상승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 예.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어. 절대 이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예. 만약에 내 집 그게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제주도건 어느 지역으로 상관없어요. 예.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높을 때 역사적으로 높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예. 내려오는 초입에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내려와서 3년 4년이 지났다. 예.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분모가 매매가고 분자가 전세가입니다. 맞죠? 예. 예. 네. 네. 자 근데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보다는. 그렇죠. 예. 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투자나 투기 수요는 별로 없는데 실수요가 몰리니까 예. 실수요가 자꾸 몰리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는 거고 아직은 투자 수요는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전세가율이 한참 올라가서 높을 때 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것도 또 데이터를 보시면 예. 2014, 15, 16년 한 중순 정도까지가 예. 서울의 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승기였다. 예. 네. 그리고 17년, 18년이 떨어지는 초입기였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떨어진 지 거의 지금 한 4년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 그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뭐냐면 갭도 그거는 좀 있고. 정부의 잘못된 규제책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아예 뭐 전세 이 공급을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물량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없는데 찾는 사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예. 또 뭐가 있냐면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네. 서울의 아파트가 대세 폭락 구간이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건 뭐냐면 전세가도 떨어진 줄 아는데 전세가는 올랐어요 이때. 아. 자, 왜냐면 집이라는 건요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집으로 사서 살거나 예. 빌려서 살거나. 네. 그렇죠. 근데 예. 아파트 매매 시장이 안 좋아요. 네. 예. 그럼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가요, 전세 시장으로 가요? 전세로 가겠죠. 전세로 가죠. 예. 전세로 간다는 얘기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전세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지속적으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전세금 받아봐야 이거 뭐 은행에 넣어봐야 이거 뭐 진짜 뭐 그렇죠. 10억 넣어놔도 예. 좀 돈이 얼마 안 이자가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고 그랬던 제가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동원해서 봤을 때 지금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도 서울에마저도 일부 지금 아파트들은요 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요. 역전세 말씀이죠. 네. 높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나온 김에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지금 전세가율 이게 네.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네. 또 아까 서울은 일부 뭐 역전세가 나온다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강남은 전세가율이 낮고 네. 지방이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들었는데 지방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강원도 여기는 네.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고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만 놓고 보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서울은 이미 2016년 초반 중순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서울의 아파트가 대세 하락 구간이었던 2008년 금융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부터도 전세가율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네. 오히려 저는 역전세나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까지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빠른 2, 3년이나 4, 5년 정도 뒤부터는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금융기관마저도 상당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 대출 사실 때문에. 지금의 이 서울 아파트가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에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근거 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초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너무 쉽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뭐 금리도 낮고 전세자금 대출 80%까지 막 해주니까 예. 사실 아파트에 살면 안 되시는 분들도 예. 그냥 아파트에 이렇게 막 맞아요. 살았고 예. 그래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니까 받쳐주니까 또 매매가가 올라갔고 거기에 또 지금 이제 규제를 하지만 임대사업자 네. 그 제도를 또 하면서 2015년부터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늘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이 매물이 잠기고 매물이 잠기니까 나오는 물량이 없으니까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툭툭 올라가고 그렇죠. 네. 가격은 올랐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거에는 후폭풍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후폭풍들이 저는 2020년대 초중반서부터 올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는 그런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암울한 미래가 이제 예고되어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뜻 그럼 같은데. 전세가는 계속 지금 오를 거라고 당분간은 오를 맞습니다. 거라고 오를 보시는 수밖에 거죠. 없죠. 네. 아, 그럼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올릴 수는 없나요?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상승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올랐고요. 너무 올라서. 그다음에 세부담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금. 일단 세금이 가장 큽니다. 일단 정부가 이제 작년에 16 아니 올해 이제 7월 달 대책 꺼내면서 그 대책은 뭐냐면요. 앞으로는 집으로 투자하지 마 이거였거든요. 네.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더 이상은 투자자가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주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매수세가 앞으로 이제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나마 있는 건 뭐냐면 실수요자들. 실수요자. 예. 근데 예. 지금 자칫 실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샀다가는 진짜 2006년 말처럼 2007년처럼 끝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일단 지금 전세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네. 또 전세 가율 말고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 개념부터 네. 한번 정리하고 네. 이야기하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전세 수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세가 지금 공급이 많은지 전세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전세 수급은 0부터 200 사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100 이상일 때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100 밑에면 공급이 더 많은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세 수급이 떨어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전세 수급이 100 밑에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 지금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예, 공급이 그렇죠. 많으니까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네요.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역사상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한국에는 지금 17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예.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네, 해서 예. 총 17개의 시도가 있는데 17개의 모든 시도가 지금 전세 수급이 170 이상이에요. 170 이상. 예. 와. 200이 맥스인데. 야. 근데 역사상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전 어. 광역 모든 단체가- 지역이 예. 17개 모든 지역이 전부 다 170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전세 부족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요. 근데 지금 170 이상이고 네. 맥시멈이 200이라면 네. 뭐 더 이상 올라갈 맞습니다. 구간이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예. 네. 근데 맥시멈이 20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200을 넘을 수는 없나요? 넘을 수 없어요. 사실 190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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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세상은 바뀌잖아요. 네. 세상이 멈춰 있지 않고 세상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 수급도 전세 수급이지만 네. 사실 이제 월세 수급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또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전세가 아까 말했던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네. 주인들 입장에서는 네. 전세를 임대를 줘도 별로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월세로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그렇죠. 그런 게 맞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 네. 즉 전세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네. 또 월세가 늘어날 건지 네. 뭐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네. 집 없는 임대인들, 그러니까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 힘든 거죠. 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큰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들이 사실은 바꾸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안타깝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좀 이런 것들을 큰 흐름들을 좀 내다보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나 제가 좀 되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사실은 진작부터 좀 늘렸어야 됐거든요. 예, 그랬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뒤늦게 지금 주택 공급을 엄청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자산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도 안 예, 되는 뭐 말도 안 도쿄를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정도로 그 정도였죠. 예. 그래서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예. 근데 이 버블 이후에 떨어지는데 경기 부양을 한다고 예.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안 그래도 버블이 잔뜩 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예. 공급 물량마저 왕창 쏟아지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 잃어버린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잃어버린 10년 정도는 2020년대 어느 즈음부터 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첫 번째, 일본처럼 어마무시한 초버블은 없지만 예. 사람들의 소득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지금 역사상 거의 최고의 버블에 특히 서울이요.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요. 자, 그런데 인구 구조가 예. 펀더멘탈적으로 빠지면 일본은 그래도 1억 정도 인구가 되잖아요. 내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1억 근데, 2천, 1억 3천.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예. 저출산의 속도가 더 빠르죠. 훨씬 빨라요. 네. 그 어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고 인구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뭐 2010년대에도 뭐 선대인 씨가 이렇게 인구 구조 얘기하면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데이터로 보면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냐면요. 작년 말부터 줄어들기 그렇죠. 시작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인재 교육이 시작이 되면 너무 이제 네. 그분은 좀 빨리 하셨던 거고 예.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러면서 뺏고 있죠. 국가는 결국은 세금을 메꿀 수밖에 없고 아. 결국은 수없이 세금을 많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개인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정부는 뒤늦게 지금 주택 공급을 수도권에 막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들어가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언제 오냐면 빨라도 2025년, 26년. 맞아요. 예. 예, 아마도 6, 7, 8년 정도에 아마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미 서울과 주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대세 폭락장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고 네. 그때 입주 폭탄마저 들어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까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정도의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지금 고점이 향후 10년 동안의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계속 이제 바뀌는 데이터들을 그렇죠.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네.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일단 전세 쭉 알아봤는데 네. 전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한번. 네, 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갔고 네. 전세 수급도 지금 지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 맞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세 전망이 그러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걸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아, 네. 지금 전세 수급은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 이상이어서 네. 절대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전세가율이 아니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될지를 바꿀 수가 예, 알 수- 어느 수가 정도 있죠.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딱 두 곳만 빼고는 앞으로 2, 3년 동안 전세가 다 부족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두 지역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전세 가격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유일하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딱 두 군데인데 하나가 인천이고요. 하나가 대구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과 대구는 이제 20한 2년 정도서부터는 엄청난 이제 입주 폭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전세를 좀 싸게 예. 네.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말 이후부터 네. 2022년부터 인천에는 아마 굉장히 저렴하게 네. 전세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겁니다. 아. 예. 그럼 거기 한 몇 년 정도 그 전세 그 부족 현상이 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몇 네.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데이터로 전반적으로 봤을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아. 어. 네. 그러면서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예. 뭔가 역전세로 인한 이런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될 거라고 2020년대 어느 즈음에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예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게 미분양 데이터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네. 왜 중요한가요? 미분양 데이터는 지금의 그쪽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좋은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지금 재고로 쌓인 아파트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분양이 쌓이는 겁니다. 네. 반대로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악성 재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수도권 부동산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지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 그다음에 일부 경기, 네. 이런 데들은 지금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대세 하락기를 끝내고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지금 들어섰거나 작년 지금 말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미분양이 그래도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계속 줄어들고 줄고 있어요. 있는데 특히 아까 6개 지역이 네. 더 많이 줄고 있다. 맞습니다. 네, 원래는 거기가 미분양도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네, 근데 작년 중순 이후, 작년 가을 이후서부터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